자, 2024년도 노무사 1차 경영학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약간 있었어요. 좀 국지적인 문제, 좀 생소한 문제도 간혹 있었고, 특히 재무관리, 그다음에 이제는 회계 쪽, 그리고 이제 생산운영관리하고 조직이론 쪽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체감 난이도가 높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수준들이 출제가 됐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65점에서 75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재무관리 쪽에 하나 출제가 됐죠. 듀레이션 문제가. 되게 국지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공기업 시험에서 이제 재무관리가 출제되는 공기업 시험 문제에서 간혹 듀레이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정도 추세로 계속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산 문제가 이번에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통 한 4, 5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논별로, 각 파트별로는 문제가 또 골고루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의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나 인사노무, 조직이론 쪽,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회계. 재무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도 4, 5문제 해가지고 총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줄이 계속 골고루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IS는 예외적으로 2문제, 항상 이제 2문제 정도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5문제를 구성할 때도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한 40문제 구성해서 이제 2문제 정도가,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IS는 컴퓨터 시사상식과 관련된 그런 컴퓨터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문제 그죠? 그 전 문제에서 이제는 데이터 마이닝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문제, 그죠? 엣지 컴퓨팅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컴퓨터 기본적인 시사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한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되고요. 이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40문제로 문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저랑 좀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한 81번 문제부터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는 이제 테일러 관련된 문제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제시된 원칙으로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른 걸 찾으라고 했죠. 테일러 하면, 그죠? 과학적 관리법 하면 이제는 보통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능식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능 업무에서 가장 업무를 능숙하게 잘하는 일종의 이제 반장을 뽑아놓고 그 반장 위주로 이제는 교육을 시키고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뭐 마케팅 부서, 그 다음에 뭐 영업 부서, 뭐 생산 부서, 그 다음에 재무 회계 부서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직능식으로 구조를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1번 문제 보시면 작업 방식의 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동작 연구나 시간 연구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니은의 이제 과학적 선발 및 훈련도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자와 관리자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리 활동의 분업화, 그죠? 조금 전에 이제 마케팅이나 생산 운영 관리나 이렇게 나눠서, 그죠? 각각의 직능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82번이죠. 카츠가 제시한 경영자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카츠가 주장한 경영자의 기술에는 전문적 기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하고 개념적 기술이 있는데, 전문적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하위 관리자한테 필요한 기술이죠. 그죠? 실무적인 능력.
관련된 거고, 인간적 기술은 이제 중간 관리자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관리자, 그죠? 이제 CEO한테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문적 기술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맞습니다. 예, 실무자한테 필요한 기술이고, 인간적 기술은 다른 구성원과 조직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죠? 이제 중간 관리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현황이나 현황이나 현안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전문적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개념적 기술은 이제는 CEO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이나 목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좀 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전문적 기술에 해당하고 개념적 기술은 좀 추상적인 개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게 답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렇죠? 자, 83번 보죠. 자, 기업 외부의 개인이나 그룹과 접촉하여 외부 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걸 하나의 경계로 보고, 이걸 이제 바운더리, 이제 경계선으로 보고, 경계선 밖에 있는 정보를 이제 내부로 가져오는 거, 예, 이걸 이제 경계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운더리 스패닝이라고 표현한 거, 예, 그게 이제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경계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4번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구조를 설정하는 관리 과정의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조직이 구성되는 과정에 보면, 그죠? 이 관리 과정에는 이제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계 순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계획은 처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조직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자원, 그죠? 기업의 내부 자원들을 어떤 식의 적정식으로 배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요거와 관련된 것이니까, 예,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직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조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리고, 자, 이제 8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이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문제들이었죠. 자, 85번 보죠. 이제 캐롤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 성격이 의무성보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거 제가 이제 마지막 특강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 캐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총 4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책임, 예, 윤리적, 자산적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강제성이 부여된 거는 경제적 책임하고 법률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이제 자발적 책임의 의무가 자발성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책임이 이제 윤리적 책임하고 자선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같은 걸 1차적 책임이라고도 하고, 소극적 책임이라고도 하죠. 근데 윤리적 책임이나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디귿하고 니을에 해당하는 게 답이겠죠.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포터 관련된 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86번에 보시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 내 경쟁이 심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예,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당연히 산업 내 진입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해당 산업의 경쟁이 심하다. 맞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산업 내 대체자가 많을수록, 대체자라는 건 꼭 그 제품이 아니어도 다른 제품, 그러니까 말고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내 대체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대체자가 많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꼭 우리 자사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타사의 제품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 잘못됐죠. 예, 너무 쉽게 지문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 발신자와 관련된 요인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가 제가 이제 설명을 사실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기존에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긴 됐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87번 같은 문제는 아니었고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이제는 이 발신자하고 수신자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암호화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 복호화 과정이라 그래서 해독화 과정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는 의사소통 관련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방해 요인 중 발신자와 관련이 없는 요인과 관련이 없는 걸 물어봤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발신자의 이제 장애 요인에는 이제는 발신자라는 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발신자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송신하는 자가 발신자가 되는 거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가 이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발신자의 장애 요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의식이 이제 부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전달자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를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도 당연히 이제 장애 요인, 수신자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성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교감 능력이라고도 하고 또는 말하면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교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화를 시도하거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전달하다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준거 틀이 준거 체계의 차이, 요게 이제 준거 체계의 차이라는 건 각각의 발신자,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준거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알 거라고 해서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충분히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상대방도 알겠지라고 해서 전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아니면 서로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거 체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신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뢰성의 부족이라는 건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면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막 아는 체 하면서 얘기하면 신뢰성이 당연히 결여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신자와 관련된 장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5번이 됩니다. 예, 정보의 과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신자와 발신자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적 요인에 의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이라는 거는 발신자의 장애 요인도 아니고 수신자의 장애 요인도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정보의 과부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때 이 중간 단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는 어떤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과중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적인 압박 문제, 이런 것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지위의 차이,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자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위 차이에서도 어떤 장애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분위기에서의 또 느껴지는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라는 건 이제 전달하는 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되게 엄중한 사항이냐, 아니면 되게 가벼운 사항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사소통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진중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좀 가벼운 대화, 어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유쾌하고, 밝은 환경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법의 어떤 상황적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7번의 답은 5번이 되죠. 정보에 과부하는 발신자의 의사소통 방해 요인이 아니라 상황적 요소에 의한 장애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높은 기대치를 전달하고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고 낙관주의와 열정을 표출한다.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이런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비전 제시, 업무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영감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보통 이제 이 거래적 리더십하고 이제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하고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과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영감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걸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평가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비계량적 평가, 그리고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비계량적 평가 방법에는, 직무평가 방법 중에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하고 등급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량적 방법에는, 점수법하고 요소비교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비계량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건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겠죠.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직무와 직무 상호간을 비교해서 평가하니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서열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분류법 같은 경우, 이제 분류법이나 등급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등급을 나눠놓고 거기에 맞는 직무들로 해서 구분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이제 등급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90번 문제 보죠.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에 해당하는 건 뭐냐? 임금의 계산이나 지불 방법은 이제 임금의 형태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임금 형태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는 시간급,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정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체계로 해서 얼마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걸 우리가 보통 시간급, 고정급이라고 하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임금을 곱해가지고 최소한 받아야 될 월급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시간급이나 또는 이제 이 고정급이 아니라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게 이제 능률급이 있어요. 능력급, 능력급이나 능률급, 아니면 성과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능력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이 아니라 몇 개를 생산했느냐에 따라 개당 얼마씩 쳐줘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능률급, 능력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계산 방법을 지불 방법에 대한 계산 방식이나 지불 방법을 결정해 주는 게 이제 임금 형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합리성과 관련된 부분이 임금 형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과자가 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과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인사고과의 오류는 뭐냐? 자, 평가 방법. 그러니까 고과자라는 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 못해서, 그죠? 인사고과에 그걸 이제 잘못 반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심화 경향이나 아니면 과혹화나 관대화 경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게 찍거나 다 안 좋게 찍거나 아니면 애매하면 다 중간 찍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중심화 경향에 해당하는 1번 답이 1번이죠.
그럼 뭐 논리적 오류나 현혹 효과는 한번 얘기했고, 그죠? 상동적 태도는 선입견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현혹 효과는 후관 효과죠. 그리고 이제 근접 오차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정보에 대해서, 그죠? 최근에 얻은 정보에 대해서 더 후하게 점수를 주거나 더 좋게 평가하는 게 이제 근접 오차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2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위 단체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 단체 교섭 유형은 뭐냐? 원래 이제 개별 노동조합하고 개별 기업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개별 기업과 개별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상위 단체가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겠죠. 그죠? 산업별 노동조합. 여기도 이제는, 이런 산업 단위의 사용자 단체가 있겠죠. 산업별 사용자 단체. 사용자 단체. 자, 그래서 이 상위 단체끼리 또 협상하는 방법이 있고, 이 상위 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하고 개별 기업 간에 협상하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모집과 비교한 내부 모집의 장점을 모두 고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외부 모집은 이제 기업 외부에서, 그죠? 어떤 이제 기업에 필요한 TO,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고, 내부 모집은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 인원은 이제 인사, 그죠? 이동이나 승진 등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승진 기회 확대로, 종업원 동기부여. 이건 이제 내부 모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자, 그리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이것도 내부 모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기업의 이제 내부 인재를 가지고 인사, 이동이나 아니면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그,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내부 모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디귿, 인력 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양적 충족 가능성은 이제 외부 모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이제 기업의 내부 인력에는 이제는 어떤 인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을 이루기는 어렵고요. 외부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이 답이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게 9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죠? 자, 9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조직 구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작은 기업들도 전 세계의 자원과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창업 초기에 공장이나 설비 등의 막대한 투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자, 이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자원과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구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영화 산업 같은 데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인데, 그러니까 전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굳이 이제는 어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회의 같은 것도 다 이제 원격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화상회의 등으로 가능하고, 업무 협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좋은 툴,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각 조직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다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때만 이제 어떤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대한 조직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이제 전문 분야만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만 이제 같은 이런 어떤 각각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형태로 거미줄망을 연결해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단히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경직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투자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로우의 기술 분류 유형 중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을 물어봤죠.
예, 그 답은 3번이죠, 3번. 예. 장인 기술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장인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도 높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만 만들고, 그죠? 아니면 이제 옛날에 전통 공예품 같은 거, 그죠? 공예 물품 같은 거, 뭐 장부를 만들거나 징을 만드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일만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의 다양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징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색깔을, 그죠? 비색을 만들어내거나 징에서 이제 울림의 소리를 만들어낼 때 그 미묘한 차이는 사실 단순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그죠 노하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분석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 다양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유형은 장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페로우의 기술 유형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95번의 답은 3번이죠. 자, 96번 한번 보죠. 자,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 중 유연성이 높고 분권화된 학습 지향 조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은 뭐냐? 자, 전략 유형 중에 유연성이 대단히 높고 분권화된 학습 지향 조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 자, 이 유연성이 높고 분권화의 학습 지향 구조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조예요. 이런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전략은 공격형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일즈와 스노우가 주장하는 이 전략 유형에는 공격형 그리고 방어형, 혁신형이 조금 전에 이제 공격형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반응형, 수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형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업이 모든 다른 조직, 경쟁 조직들이 다 변화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유형이 이제 반응형, 전략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보통 다른 말로 낙오형이라고도 하고 유연성이나 분권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형태가 공격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방어형하고 분석형 전략인데 이 분석형 같은 경우는 방어형하고 이 공격형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 교재에서 다 설명이 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높거나 분권화 정도가 가장 강한 형태가 공격형이고요. 가장 낮은 게 이 반응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분석형하고 방어형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설도 잘 달아놨으니까 나중 기출문제 해답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보시죠. 자, 핵심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성 있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핵심 자기 평가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내용을 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자기 평가가 높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도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강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나 해서 거기서 성취를 하게 되면 또 비슷한 일을 수행을 했을 때 충분히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내가 그걸 성취할 수 있어 라는 효과성을 갖는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거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봐서 계속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시험을 봐도 나 과거에 이렇게 노무사 시험도 합격했는데 뭐 다른 시험이라고 내가 합격 못할 줄이냐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능력이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성도 이 자기 핵심 가치를 높여주는 자기 평가를 높여주는 하나 요소로 작용하고요. 통제 위치도 스스로의 능력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능력,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핵심 자기 평가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은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관계성은 핵심 자기 평가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니은이 들어간 거 빼고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9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9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6번.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 중 유연성이, 이거 조금 전에 풀었던 거죠.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내렸죠. 자, 이제
8번을 봐야죠. 자, 킬만의 갈등 관리 유형, 토마스 킬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마스, 저희 교재에는 토마스라고 간단히 표시되어 있는데, 토마스 킬만의 갈등 관리 유형 중 목표 달성을 위해 비협조적으로 자기 관심사만을 만족시키려는 유형.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의 갈등 관리 유형은 총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도 잘 달아놨는데, 그죠? 이건 이제 자기 의견의 주장의 정도. 그냥 간단히 쓰면 이렇게 표현은 자기에 대한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이 이제 낮고 자, 이쪽이 높죠. 자, 저고 여기서도 저 이런 방향이라고 하면 자, 자신에 대한 배려면 큰데, 그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한 거. 요런 거,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경쟁형입니다. 경쟁형. 이 문제의 답은 여기 이제 경쟁형. 그래서 9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타협형이 중간이야. 일부분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 대한 배려도 좀 양보하고, 여기 이제 타협형입니다. 타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돼요. 둘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만족시켜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윈윈할 수 있는 게 여기 협력형입니다. 협력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만 100%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수능형, 또 수능형, 수용형, 여기 이제 지문에 있는 걸로 하면 여기 수용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는 거.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 관리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97번이죠. 자, 핵심 자기평, 이거 제가 좀 풀었는데, 자꾸 제가 잘못 넘기네요. 그죠? 자, 99번. 자,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세분화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세분화의 조건에 뭐 측정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요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1번은 맞는 얘기고, 시장 세분화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분화의 기준에 해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세분 시장 내 고객들과 기업의 적합성은 가능한 낮아야 한다. 아니죠. 적합성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세분화된다는 거는 그 세분 시장 내에서의 고객과 그리고 기업이 그 세분 시장에서 충분히 어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자신의 제품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이건 지문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세분 시장에 속하는 고객들끼리 최대한 비슷해야 하고, 그죠? 동질성. 세분화된 시장은 동질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죠? 각각의 분리된 시장들은 이제 이질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분 시장 속의 고객들 간에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5번. 세분 시장의 규모는 마케팅 활동으로 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그죠? 충분하게 이제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세분화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100번 문제 보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는 뭐냐? 제품의 수명 주기는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쇠퇴기를 거치게 되는데, 자, 고객의 신제품 수용이 늘어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위당 제품 원가, 유통비용, 촉진비용이 하락한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당연히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에는 생산량이 적다가 성장기가 되면서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성장기에 해당하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판매량 증대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1번. 자, 4P 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가격은 다른 마케팅 미스 요소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예, 가격 요소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변경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중고 가격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김밥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 짜장면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가격이 이제 중고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변화가 되면 비싸다 싸다 판단하는 거, 기준점이 되는 가격을 중고 가격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구매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저 가격을 이건 최저 가격이 아니라 최대 가격이겠죠? 최대 가격.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을 유보 가격이라고 하고,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 그죠? 요 가격과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 지급할 수 있는 유보 가격 사이에서 보통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2번 볼까요? 예, 판매 촉진의 수단 중 소비자들의 구입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가격 수단의 유형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습니다. 자,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가격 수단의 유형을 찾으래요. 자, 우선은 가격을 이제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효과는 할인 쿠폰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10% 할인 쿠폰이다 그러면 정가에서 10%는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구입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보상 판매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 에어컨 등을 그걸 이제 구제품을 반품을 하고 기존 제품의 정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을 받아서 여러분들 구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상 판매죠. 그죠? 기존 거는 수거해가고 이제 신제품을 좀 더 싸게 보상 가격에서 뺀 금액으로 이제 정가에서 보상 가격을 뺀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걸 보상 판매라고 하죠. 그리고 보너스 팩은 여러분들 시중에서 1+1 판 방식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너스 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인하되는 효과가.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리을이 들어간 걸 찾아야 돼요. 샘플은 가격 인하 효과는 없어요. 단순히 이제 자사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지시켜주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들어간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죠? 자, 이제 103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이름, 상징 혹은 기호로서 그것에 대해 구매자가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 1번 지문은 맞죠? 예, 브랜드 이제 상표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자, 브랜드 상표 자산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부여하는 가치, 즉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그죠? 상표 자체가 갖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인지도 같은 경우가 이제는 브랜드의 가치니까, 예, 2번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켈러가, 3번 질문 보시면 켈러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예, 3번도. 그리고 4번도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독특하며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이제 상기시킬 테니까, 자, 요거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브랜드 개발은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서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브랜드는 창의적인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개발 자체가 이제 자사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심볼을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징글, 보통 이제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징글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인지도를 올려주는 개념이지, 창의적인 광고가 단순히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자꾸 제가 잘못 누르는데, 자, 104번 문제 풀어봐야죠. 자, 꼭 뒤로 제가 자꾸 뒤로 넘기네요. 자, 104번 보시면 이제 금년 초에 5,000원의 배당을 지급한 A기업의 배당은 매년 영원히 5%로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10%일 경우에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무성장 모형이 있고 성장 모형인데 이건 성장 모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주식의 현재 가치 평가할 때, PV 값 계산할 때,
성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빼고 여기 이제 배당, 매년 받는 배당금을 이렇게 분자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틀렸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아마 3번을 많이 찍었을 텐데, 이제 여기 보면, 자, 영원히 5%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이제 10%예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마이너스 5%하고 여기 이제 배당금을 5,000원 하면,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1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번을 찍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최초에, 금년 초에, 그죠? 요 초에 5,000원을 이미 지급을 했어. 기초에. 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X1년 초에 5,000원을 지급하고, X1년 말에 이제 매년 또, 이 5,000원에다가 성장률만큼, 그죠? 곱해가지고 또 계속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 해줬던 거에는 이렇게 이제 기초에 5,000원을 받는다, 수령한다는 건 없었고, 항상 기말부터 쭉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10만 원이 나오는데, 이미 현재 가치로 5,000원이라는 걸 먼저 수령을 했잖아. 그러니까 5,000원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할인해 온 거는, 그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받을 돈들을 할인했을 땐 10만 원이 맞는데, 이미 기초에 5,000원을 받았으니까 5,000원까지, 이건 이 5,000원의 가치의 현재 가치는 5,000원이잖아요. 그죠? 할인할 게 없죠. 그죠? 현재 시점의 가치가 5,000원이니까. 그래서 5,000원에다가 10만 원을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만 5천원이 됩니다. 10만 5천원. 그래서 아마 이거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게 아마 답을 3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4번이 답이에요. 예. 이미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 5천원을 지급했으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예. 주식의 가치에. 그래서 10만 원하고 현재 가치 5천원에 해당하는 5천원을 수령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10만 5천원이 예.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05번 문제 보죠. 자,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특강 시간에 한번 풀어뒀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답은 2번이었어요. 예. 과거 타 시험부터 해서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고, 항상 답으로 나오는 지문이 2번 지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거의 그대로 갖다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서는 개별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자본시장선이 아니라 증권시장선이죠. 증권시장선. 요거 전에 제가 바로 특강, 요거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특강 할 때도 한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지문이 그대로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자본시장선은 개별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증권시장선이 그런 거죠. 증권시장선. 예, 베타값. 그죠? 증권시장선은 기대수익률하고, 그죠? 베타값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예, 증권시장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증권시장선에 대한 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써보면 이거 이제 그냥 수익률이라고 그냥 간단히 쓸게요. 수익률 그냥 E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FI 예, 예, 무성장 예,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또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거기에서 이제 베타값 이렇게 곱하면 요 식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 어떤 특정 자산, 그죠? 특정 주식 I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6번 볼까요? 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투자형 현금 흐름의 투자안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수익률은 대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형 현금 흐름의 투자안에서의 내부 수익률은 이제 투자 수익률. 예. 거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자, 이제 나머지 지문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 자, 2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 방법은 순현재 가치법이 유효한 게 아니라 순현재 가치법도 있고 내부 수익률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PI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방법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그죠? 예.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든지 회수기간법이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5가지 유형 중에.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 NPV법에서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 순현재가치법에서만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성립이 안 되는데. 요것도 제가 마지막 특강할 때 다 얘기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4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내부 수익률법은 대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정하는 건 요거는 순현재가치법입니다. 순현재가치법. 4번은 순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5번, 수익성지수법은 순현재가치법과 순현재가치법과 항상 동일한 투자 선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순현재가치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NPV법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래의 현금 유입액, 그죠? 미래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이제 여기 이제 할인율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리고 미래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두 개를 빼줘서, 그죠? 이게 0보다 크면은, 이게 괜찮은 투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NPV법이고, PI법은 어때요? PI법은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데, 미래 현금 유입액 현재가치와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나눠서 계산해서 이게 1보다 크면, 그죠?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겠죠? 그래서 유입액이 더 큰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 방법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랬는데, NPV법을 평가하거나 PI법을 평가했을 때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같은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빼는 경우, 이거 나누는 경우니까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107번. 자, 총 자산 순이익률이 20%, 그다음 매출액 순이익률이 8%일 때 총 자산 회전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 수익률, 총 자산 순이익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식을 유추해 보면 순이익률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고, 총자산, 평균 총자산이 분모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유출해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에서 단기 순이익이 분자가 될 거고요. 평균 매출액이 분모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총 자산 회전율을 물어봤어요. 총 자산 회전율. 자, 총 자산 회전율도 우리가 이제 식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평균 총 자산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매출액이 오거나 매출 원가가 와야 되는데, 매출 원가가 오는 경우는 재고 자산 회전율만 매출 원가고 나머지는 다 매출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평균 총자산에서 매출액을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총자산 순이익률하고 매출액 순이익률을 어떻게 곱하거나 나누면 이 식이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총자산, 단기 순이익이죠? 여기가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을 역산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총자산 순이익률, 식을 제가 글자를 좀 똑바로 쓸게요. 총 자산 순이익률을 곱하기 매출액 순이익률 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단기 순이익끼리 나눠지고 평균 총자산분의 평균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총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20%라고 했죠.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8%잖아요. 8%분의 1이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8, 2, 16, 8, 5, 40. 2.5가 나오겠네. 2.5. 그죠? 2.5가 나와요. 이걸 나누면. 자, 그래서 2.5가 나오니까 답은 2번이 되죠. 2번.
자, 108번 문제. 자, 이 문제 아마 보고 여러분들이 좀, 놀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뭐,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쪽이나 회계 쪽을 찍으려고 마음먹은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어차피 찍었을 테니까. 근데 풀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이제 108번 문제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난이도가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높아 보였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제 10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채권의 듀레이션을 물어봤는데, 듀레이션이 이제는 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평가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중에서의 금리 변화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와 채권 가격의 변동을, 민감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채권과 이 금리 사이의 민감도를 분석할 때 쓰는 하나의 매개 변수로 활용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암기하듯이 하나 알아두시면,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액면가가 1,000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연 10%, 그리고 매년 말 이자 지급하고 만기가 2년인데 만기 수익률이 연 1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하고 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X1년 초에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죠. 자, 액면가 1,000원짜리인데 이제 1년 후에 X1년 말에는 액면가 1,000원에다가 액면 이자 10%니까 100원을 이때 받고요. 1년 후에 2년 말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죠? 이 채권의 만기가 되는데 이때는 액면이자 똑같이 100원에다가 원금 1,000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총 1,1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요. PB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걸 분모로 넣고요. 각 해에 받는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해서 이걸 이제 분자로나서 그걸 서로 나눠주게 되면 듀레이션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선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해설에는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저도 이게 이제 암산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간단히 하나 보면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식은 간단히 여기서 써보면요. 듀레이션의 D값을 계산하려면 우선 요 현재 가치 평가한 거, 자 100원을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연 12%죠. 100원을 한번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1,100원이죠? 1,100원을 2년 동안 할인해줘야 되잖아요. 1 플러스 12%의 2승이죠, 2승. 100원은 한 번만 할인하면 되는 거고, 1,100원은 두 번 할인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값을 가중평균하는 거야. 가중평균할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쓰겠습니다.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시 쓰면 100원은 한 번 할인하는 거고, 1,100원은 1 플러스 12%를 2승, 두 번 할인해 줘야 되죠.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려면. 그리고 각각의 값을 가중평균해 주는데, 여기 이제 1년 말이 되는 시점이고 2년 말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경과 기간만큼을 가중평균해 줘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건 1년만큼 가중평균해 주고 2년이 지난 건 2년만큼 가중평균해 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에 100원에 여기다 곱하기 1년 지난 건 1년만큼 가중평균해 주고, 2년이 되는 거는 이게 1,100원이죠. 1,100원에 1 플러스 12%에 2년 할인한 거, 요거 2승이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2년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치를 가져갈 때 2년을 해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실제 시험에서 풀기는 좀 난해하죠. 사실 계산기를 주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찍었을 거예요. 예, 그죠? 실제 시험에서 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죠? 1 플러스 12%를 가지고 이제는 100원을 나누면, 100원을 나누면 89원이 나와요, 요게. 요게 이제 89원이 나오고, 1 플러스 12%의 2승으로 1,100원을 나누게 되면 87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89원 플러스 877원을 분자로 하고, 분모로 하고, 89원 곱하기 1년, 이건 가중평균을 1년만 해주면 되는 거고, 877원은 2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중평균을.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하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1.91년이 나옵니다. 1.91년. 대부분 찍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문제는 노무사 시험에 적합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라고 내면 문제죠. 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요거 계산식이 성립이 되더라도 그거를 암산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죠? 계산기를 만약에 안 가져갔으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듀레이션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100원을 받지 않고 만기 때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듀레이션, 조금 전에 이제 X 1년 초에 돈을 넣어놨더니 2년 말에 원금하고 이자를 한 번에 다 받는다. 그래서 이때 받을 때 11,100원을 한 번에 이때 일시적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요거를 한 번만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기에 한 번만 수령하면 듀레이션 기간은 그냥 만기라고 딱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게 되면, 그죠? 만기일의 현재 가치에다가 만기일의 현재 가치 곱하기 거기다가 이제는 그 경과한 기간만큼을 곱하기 때문에 나눠보시면 딱 어떻게 나와요? 2년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 계산할 때 중간에 이자 수령을 하지 않고 만기 때 한 번에 수령한다 그러면 이 만기일의 기간까지 계산한 게 이제 듀레이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기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수령했다 그러면 듀레이션 기간은 그냥 2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3년짜리라면 3년이 나오겠죠.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생산운용 관리 문제가 나왔어요. 가치 분석, 가치공학 분석에서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로 옳지 않은 것. 가치 분석을 한다는 거는, 보통,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이익이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원가, 원재료에 비해서 거기서 얻어내는 이익의 크기,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는 얻는 성능에 대비 원가 비중이 작은 거,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1번 불필요한 제품의 특성은 없는가? 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되어야 할 공정은 없는가? 아니죠. 공정은 최소한 줄여야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그리고 무게를 줄일 수는 없는가? 불필요한 무게가 많아지면 당연히 운반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 2개 이상의 부품 하나로 결합할 수 없는가? 그죠? 부품 2개보다 하나 쓰는 게 원가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째, 제거돼야 할 비표준화된 부품은 없는가? 그 비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량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치공학을 창출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110번 문제 보죠. 최근 5개월간 실제 제품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3개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5월의 예측 수요 값은, 이것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풀면 1번으로 답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3, 4, 5월 달 가지고 가중평균을 한 분들이라면 틀렸을 겁니다. 1번으로. 근데 지금은 5월 달에 예측 수요를, 이걸 5월 달에 수요를 예측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최근 거는 2, 3, 4월 걸 활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5월의 예측 수요는 이거 지금 계산 문제들이 약간씩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하면서 실수할 수 있도록 조금 문제를 그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자, 그래서 이것도 2월, 3월, 4월 기준이니까 2월 달부터 가장 가까운 최근 달이 가중치가 가장 높죠. 그래서 540만 개는 0.6을 곱해주고, 그죠? 720만 개는, 가중치가 0.2입니다. 그죠? 그리고, 2월 달에 해당하는 820만 개가 0.2가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가중치가 없으면 다 평균적으로 가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10분의 6, 10분의 2, 10분의 2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3개월치 가중평균값이 없으면 평균값으로 가면 되니까 이걸 다 3분의 1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0.6, 0.2, 0.4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632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공급 사슬 하면 이제 SCM인데, 공급 사슬 같은 경우에 가장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효과가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채찍 효과는 물류 흐름상 하류에 있는 재고량보다 상류로 가면 갈수록 재고량이 많아지는 효과인데, 이게 이제 정보의 불균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류에서는 소비자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상류로 가면 갈수록 수요에 대한 예측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제 SCM을 도입하면 이런 채찍 효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면 뭐 어떤 지표겠습니까? 재고 회전율이죠. 회전율이 좋다는 거는 재고 물량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잘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SCM을 구축하면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회전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재고량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2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제적 주문량과는 달리 준비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은 뭐냐라고 했죠.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적시 생산 시스템이죠. 왜냐면 적시 생산 시스템은 재고량이 없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이 생산 방식은 예측 수요에 맞춰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적재된 재고량을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JIT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그죠?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춰서 물건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작업이나 비효율적이고 아니면 시스템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그때그때마다 제거를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게 JIT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3번 보죠. 자, 기업에서 생산 목표상의 경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생산 관리에서의 이제 경쟁 우선순위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선은 가성비 많이 따잖아요, 가성비.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가성비, 소비자들에 대한 가성비를 만족시켜주는 게 첫 번째겠죠? 가성비에서 가짜가 뭐니까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가격. 성이 이제 성능, 품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활동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경쟁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앞서가려면 우선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가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의 품질이 더 우수해야 되려면 이 품질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본질적인 경쟁력에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죠? 품질하고 원가. 그 다음에 시간 경쟁력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납품 일자를 정확하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개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수량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만약에 100개를 요구하든 1000개를 요구하든 1개를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맞춰 소비자의 구매 주문량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품질 원가하고 시간 유연성이다.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될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기술은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리고 이제 품질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자,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부 실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품질 비용 관련해서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예평 내외라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예평 내외. 그래서 이게 예방 원가, 그 다음에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원가, 외부 실패 원가가 있습니다. 자, 외부 실패 원가는 이제 물건이 팔리고 나서, 그죠? 고객에 전달될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불량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비용이나 제품에 대한 안 좋은 평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텐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는, 외부 실패 비용이고, 생산하면서 나온 불량품들을 다시 리폼하거나 재가공하거나 폐기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내부 실패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부 실패에 해당하는 건 고객 불만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AS 보증과 관련된 거, 뭐 반품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제조물 책임 비용 같은 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비용들, 뭐, 건물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외부 실패 비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건설업체 같으면. 근데 이제 스크랩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실패 비용이에요. 내부 실패 비용.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뭐 고철 쪼가리라든지 그런 잡다하게 분리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물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제품 생산하다 보면 이제 찌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쪼가리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제 내부 실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랩 비용 같은 경우도 스크랩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렵죠. 자, 11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분계, 거래 분계 시 차변에 기록해야 하는 거. 이거 미수수익, 선수수익, 선급금,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얘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충분히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부분을 저랑 이제 마지막 특강할 때 한번 또 정리를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변에 기록되는 건 미수수익이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나타나는 요소고 매출도 대변이에요. 수익의 증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증가도 이게 부채죠. 매입 채무도 부채니까 1번, 4번, 5번은 부채의 증가니까 당연히 대변. 그 다음에 3번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것도 대변에 기록돼야 될 요소입니다. 자, 116번 보시면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보시면 자산 1번 보죠. 자산 이용의 효율성을 부각하는 것은 활동성 비율. 그죠? 얼마나 잘 도느냐, 물건이 잘 팔리느냐, 아니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는 건 활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였어요?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율이 좋으면 물건이 잘 들어오고 잘 팔리고 돈도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외상으로 거래했던 것도 바로바로 잘 들어오면 회전율이, 활동률이 좋다는 거 표현합니다. 활동성 비율이 좋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용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고정 비용인 이자 비용의 안전도를 나타낸다. 이자 보상 비용이 이제는 내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거 아닙니까? 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자 보상 비율이 100%면 내가 번 이익으로 이자 내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자 비용보다 당기순이익이 크다면 이자 보상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낮게 나오면은 당연히 이자도 각기 급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를 나타낸다. 맞고요. 3번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다. 그죠? 유부유자 해서 외우라 그랬죠. 유동 비율로 유동 부채로 유동 자산을 나눴을 때 유동 비율이 나옵니다. 당자 비율은 유부 당자라 그랬죠. 유동 부채로 당자 자산을 나눠주면 당자 비율이 나오죠. 자, 4번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는 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 본 수익성 비율이 아니라 채권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주 관점에서의 수익성 비율만 나타내는 게 자기자본 비용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거고 이 부채는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나누는 개념이니까 자기 자본은 누구? 주주가 투자한 돈이잖아요. 주주가. 그죠? 그죠? 채권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부채로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야. 여기 이제 채권자, 그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썼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비율을 뽑아낸 거는 주주 관점에서 수익성 비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1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재무비율 분석 시에 기업 간의 회계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이 재무비율은 말 그대로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각각의 뭐 당자, 재고, 뭐 투자, 유형, 무형,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자본금 가지고 각각 뭐 나눠가지고, 그죠? 자본금으로 뭐 순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있는 각각의 지표들을 서로 나누거나 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무비율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면 재무비율 값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117번 보죠.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할 감가상각비의 총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할이 아니라 이미 한 거죠. 비용 처리한 재무상태 감가상각비의 총액이죠. 미래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면 이제 누계액이 쌓이는 거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거고 2번 정액법과 정률법에서는 감가상각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최초에 취득했던 거 가지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년 기초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아니라 매년 장부상의 기초금액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달라요. 간단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5년짜리 감가상각을 한다. 어떤 자산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X1년 초에 구매를 해서 X1년 말부터 이제 감가상각을 매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5년 말까지.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사가지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 최초에 취득한 금액 500만 원. 그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액법 같은 거 잔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나누면 돼요. 잔존 가치가 있으면 빼야 되죠. 취득가액 잔존 가치 빼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잔존 가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누면 이제 매년 100만 원씩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정액법 같은 경우는. 근데 정률법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첫 해 이제 취득가액은 500만 원이죠. 정률법은 이제 정률법에 의한 상극률이라는 게 주어져. 5년짜리는 0.45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0.451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에 0.451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게 암산으로 안 되는데 그냥 1000만 원으로 갈까? 1000만 원? 예. 계산을 하죠.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만 원씩 계산되겠죠. 그죠?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첫 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0만 원에 0.451 하면 451만 원을 첫 해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고 뒤로 가면 적어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남은 장부금액,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에서 451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1000만 원에서 451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이걸 이제 장부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야. 빼서 나오는 금액은 장부금액인데 이 장부금액을 기초로 해서 장부금액을 기초금액, 그러니까 이걸 장부상의 금액이 이제 전년도 기만 올해 기초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에다가 똑같이 0.451을 곱해서 또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 다음 연도도 여태까지 했던 감가상각 했던 비용을 뺀 나머지 장부금액 차액 가지고 또 0.451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첫 해 감가상각비보다 점점 줄어들어요. 정액법으로 했을 때.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는 정액법이나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만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 같은 연수학계법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 연수학계법이나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의 장부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정률법은 내용연수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는 게 초기에 많이 계산되는 거죠. 하반기로 가서 적어지는 겁니다. 후기로 갈수록. 그리고 4번 회계적 관점에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평가 과정이라기보다 원가 배분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원가 배분의 과정이 맞아요.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 4번 지문도 많이 나와요. 꼭 우리 노무사 시험이 아니라 타 시험에서도 이런 회계 문제 관련해서 4번 지문은 올바른 지문,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5번 모든 유형 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의 감소를 인식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유형 자산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가상각 안 하는 대표적인 유형 자산은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표현한 5번 지문도 잘못된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8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 뭐냐? 최초에 취득했을 때 꼭 유형 자산이 아니라 유무형의 자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재고자산까지 포함해서 최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은 당연히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매입가액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상거래 회사에서 상품을 사서 중간 마진을 중간 마진을 남겨가지고 파는 뭐 내가 유통회사야. 도소매 업자라고 하죠. 그랬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품 사올 때는 운반비가 들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살면은 지방세 중에 뭐가 들어가요? 취득세, 취득록세라는 게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도 취득세가 생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 들어가는, 그러니까 취득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그러니까 취득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지만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조금 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중개사 수수료가 나갈 수도 있잖아. 취득하면서 이제는 중개사를 끼고 하면 중개사한테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이제 자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10억에 샀는데 취득세가 1억이야.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1억 1,000만 원이 건물의 자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내가 10억에 샀지만 취득세도 1억 들어갔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그게 건물의 가격이 됩니다. 그걸 이제 건물의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그거를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뭐 운반비, 그다음에 건물 취득 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인데, 이게 이제 요게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거니까 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118번 문제는 답이 4번이 돼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상품을 매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들어가면 그 운반비도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파손된 유리와 소모품의 대체, 마모된 제품의 원상 복구, 건물 취득 이후에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건물 도색 비용들은 이게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하는 원가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눠서, 수익적 지출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요, 회계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내용연수, 그 어떤 자산에 관련된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지출들인데, 그거는 자산가액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액에 플러스 시켜서 반영을 해주고, 수익적 지출은 바로 비용, 그 해 비용으로 계상한다. 그래서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19번하고 20번 문제, 120번 문제는 이제 MIS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MIS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문제는 과거의 기출 문제거나 예상을 했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한 문제가 이제는 이 컴퓨터 관련된 용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뭐 사실 컴퓨터 시사상식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것도 용어들이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시사상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는 이런 어떤 인터넷 관련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언어들 같은 거, 이제 단어나 어떤 용어들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정리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 중에, 이제 앞으로 두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겠지만, 그 중에 이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9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 해서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들의 일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다.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 서버들의 일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엣지가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끝부분. 그래서 중앙 메인 서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단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 데이터 서버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중앙 서버로 이제 이관이 돼서 이제 또 관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말단 서버에서 이제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공하나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말단 서버들이 기초적인 가공,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연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단에서 처리되는 그런 서버, 컴퓨팅 시스템을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일부를 이제 말단 서버에서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답은 1번이 되고,
뭐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같은 건 이제 기업형 이제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딩은 이제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미줄처럼 이제 그리딩, 각각의 분산된 컴퓨터들이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연산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게 이제 그리딩 컴퓨터고, 온디맨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온디맨드라는 게 이제 온라인상에 요구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대부분 온디맨딩 서비스로 제공을 받고 있죠. 뭐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그죠?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1번과, 요 문제, 요 지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20번 보면 이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형태가 없는 이런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나, 아니면 꼭 텍스트가 아니어도 뭐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도 비정형화되어 있다 그래도 그런 것들에서 이제 연속성이나 규칙성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광물을 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캐내는 작업이 이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광물을 캐다는 의미처럼 데이터를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캐내는 걸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우리가 이제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는 거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있고,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텍스트든 아니면은 뭐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상관없이 그런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총 4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총 이제 25문제 출제되던 때하고 이번 40문제 출제될 때하고는 좀 이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제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경영학이라는 범위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건들지 않는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렇다고 내년에 또 쉽게 나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보시는 과목들 중에 한두 과목 정도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40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이번에 1차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또 2차 준비하시고, 1차에서 좀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또 뭐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